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국가 내부적으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기능에 의해 다양한 집단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러한 집단들 중 국가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집단이 있습니다. 현 시대에서 통상적으로 국가 권력은 정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집단의 권력을 무력적 수단을 동원하여 약탈하려 할 때 내전이 발발합니다. 역사적으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정치 영역의 권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집단에 의해 발발하는 형태가 있고 정치 영역의 권력을 지니지 못한 집단에 의해 발발하는 형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자를 반란이라고 규정지으며 후자를 폭동이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반란의 경우 반란을 일으키는 집단이 자체적으로 무력 군사력을 지니고 있으나 폭동의 경우 자체적 군사력을 지니고 있지 않아서 불특정 다수의 분노를 이용한다는 특징이 존재합니다. 그래요. 폭동 역시 내전이 될 수는 있겠죠. 어떤 경우 내전이 될까요? 정부에는 군사들이 군사력을 지니고 있죠. 군사들이 사용하는 무기를 가지고서 접전을 벌이면 이제 내전이 되는 거죠. 그래요. 반란의 역사는 오래되었고 사례도 무척 많습니다.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고 세계사적으로 보면 반란은 무척 많죠. 한국 역사만 보더라도 반란은 많이 일어났어요. 카이사르나 크로멜. 카이사르는 그래요. 로마인이죠. 크로멜은 영국인이죠. 주나라 무왕 휘발 같은 사람들도 반란을 통해 권력을 획득했는데 무왕의 경우 3000년 전 인물이라는 점에서 반란의 유구한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반란의 역사는 오래되었는데 궁예나 견훤 역시 신라의 국가 권력을 약탈하기 위해 반란을 일으킨 것이고 고려시대 정중부, 경대성, 제충원으로 이어지는 무신집권 역시 반란을 통해 권력을 약탈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며 고려의 권력 중심 집단에 반발한 태조 이성계, 아버지한테 반발하여 형제들을 몰살한 태종 이방원, 조카 왕위를 찬탈한 세조 유유 등이 일으킨 사건들 모두 반란인 것입니다. 반란은 남의 것을 의도적으로 약탈하는 악을 간직하고 있지만 그 남의 권력을 약탈하는 것이지요. 역사의 평가는 반란을 일으킨 자와 집단의 행적의 역사적 의의를 찾고 의의가 있다면 영웅으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그렇죠. 반란을 일으켰다 해서 무조건 악당으로 몰지는 않죠. 역사에서는. 물론 이러한 규정은 시대별 공간별로 변할 수 있는 주관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최근의 추세는 그러합니다. 반드시 주관적일까?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카이사르는 로마 제국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크로멜은 공화정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영웅으로 존경받는데 이 둘은 모두 양적 성장과 정의와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석이 있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권력 획득 방식은 사회의 발전이나 정의 실현과 큰 연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요. 세월이 흐르면 반란을 일으키냐 안 일으키냐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또 말이 있죠. 즉 권력을 얻고자 하는 이들이 사정에 사회 구성원들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으며 역사를 평가하는 이들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사회 구성원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삶이 좋아져야 될 것이고 그래요. 특별한 이유 없이 차별을 받기 싫어하죠. 자기 생활과 관련된 거죠. 권력을 어떻게 획득하느냐 이거는 권력을 얻고자 하는 이들에게 중요하겠죠. 그럼 대부분 사회 구성원들은 한국에서 보면 어떤가요?
권력이 별로 정치에 관심은 있다 하지만 권력을 얻고자 하진 않잖아요. 그 세월이 흘러서 보면 뭐 권력 획득 방식 그런 것에는 큰 관심을 안 둔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현실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래요. 또 보겠습니다. 양적 성장과 정의와 이어져 있지 않으면 비난을 많이 받는데 그 이유는 그러한 의지에는 사리사욕 이외에 발견되는 것이 그다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어떤 정책을 쓰는데 정치인이 그게 양적 성장과 정의와 무관해요. 그럼 어떤가요? 별 의미 없는 정책이겠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사리사욕 이외에는 남는 게 없겠죠. 물론 모든 반란에는 권력을 획득하려는 의지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권력을 획득하려는 의지가 사리사욕을 위한 것인지 공공의 목적인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내심은 언어와 행위로 나타나고 결국 행적으로 나타나는데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행적으로 인한 결과이지 내심은 필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요. 권력을 얻고자 하면 그 속에는 사리사욕이 있겠죠. 결국은 뭔가요? 사리사욕의 실현이 공익과 연결되느냐 연결되지 않느냐 그 부분이겠죠. 두 가지가 사리사욕 속에 공익이 결합이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안 좋은데 나의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 라는 것은 필요 없는 소리입니다. 중요한 행위를 결정하고 집행할 때 여러 경우를 모든 인간들은 검토합니다. 신념에 입각한 A행위와 사리사욕에 입각한 B행위 사이 고민을 하여 B행위를 선택하면 사리사욕을 위해 행동한 사람으로 평가되는 것이지 A행위를 고민하였다고 하여 신념에 입각해 행동한 사람으로 평가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1987년 13대 대통령 선거를 하였는데 노태우, 김대중, 김명삼이 대통령 후보로 경쟁했는데 김대중, 김명삼은 민주화 투쟁을 한 중심 인물들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많은 국민들로 인기가 있었지만 다수 국민들한테 인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죠. 물론 자기들은 다수 국민들한테 인기가 있었다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김명삼, 김대중, 김명삼 둘 중 한 명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 당선 가능성이 있었으나 둘 다 대통령 후보로 나서면 당선 가능성이 희박했습니다. 그렇죠. 가능성은 좀 높아질 수도 있었는데 물론 결과는 알 수 없죠. 민주화 운동을 하며 희생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신념에 따르면 권력을 획득하고자 하는 사리사욕을 버리고 누구든 양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둘 모두 사리사욕에 입각한 권력 획득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물론 둘 모두 두 가지 행위를 검토하며 고민을 하였을 것입니다. 고민을 했겠죠. 고민을 했다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고민은 누구나 하며 평가는 행위와 결과에 의해 평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사리사욕에 입각해 민주화를 주장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욕심에 굴복한 거죠. 두 사람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세히 따져보면 또 누가 더 잘못했냐 잘못하지 않았냐 그런 부분이 있겠죠. 선택을 해야 할 경우 인간의 의지와 지는 그 사람의 행적의 결과에 간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행위 속에 그 뜻이 간직되어 있죠. 어쨌든 간에 나 양보 못 하겠다. 원래부터 두 사람 모두 뭐 욕심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욕심은 누구나 있는 거니까 또 둘 다 뭐 권력에 미쳐서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이처럼 역사의 평가는 냉엄한 것이니 행위를 결정할 때에는 심사숙고하여 절대자의 뜻을 헤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 악인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둘 다 뭐 법을 어기거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리사욕을 억누르지 못했다 뿐이지
희생을 하는 것이 자비와 사랑에 해당되지만 희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악인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인간들은 어떠한 선택이 자기 발전과 신념과 충돌을 일으킬 때 일반적으로 자기 발전을 위한 길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 주석이 있죠. 사리사욕을 취하는 일은 누구나 하는 일이다. 하지만 사리사욕을 취하는 행위가 섭리에 벗어나면 악이 된다. 그렇죠. 섭리에서 벗어난 사리사욕에 입각한 행위가 악이 되는 거지 사리사욕에 입각한 행위가 무조건 악이 되는 건 아니죠. 여기서 반란에는 4가지 범주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공 여부와 사회적 의의 실현 여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회적 의의는 양적 성장과 정의와 이어져 있으며 사회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으며 양적 성장과 정의와 이어져 있지 않으면 사회적 의의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각각의 범주의 명칭을 붙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반란 성공 플러스 사회적 의의 실현 혁명이다. 사회적 과업을 수행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반란 성공 플러스 사회적 의의 미실현 여기에 대한 명칭이 잘 없죠. 반란도 사실 구별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기준에 의해서 구별해서 분석은 잘 안 하죠. 그만큼 사회에 대한 연구가 아직 심화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성난이라고 지었죠. 성공한 반란이다. 사회적으로 인해 이에 대한 특별한 명칭은 없어 구별점에서 붙였습니다. 이 경우 누군가는 반란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혁명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가업을 미실현하면 성난이다. 사회의 발전과 정의의 실현에 이바지하지 못했으면 성난이 된다. 공산주의 20세기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이 유행했잖아요. 그건 뭔가요? 성난이죠. 성난. 반란 실패 플러스 사회적 의의 실현은 뭐가 되나요? 반란을 실패했어요. 그냥 운동이라고 지을 수 있겠죠. 반란 실패 플러스 사회적 의의 미실현. 그래요. 그럼 반란이겠죠. 그냥 반란이라고 붙인 거예요. 모든 경우를 살펴볼 수는 없으니 혁명의 형태에 가까운 태조 이성계의 반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명까지는 안 되죠. 이거.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요. 조선보다는 고려가 나았다고 볼 수 있겠죠. 당시 고려는 권무세족으로 지칭되는 귀족들이 도평의사사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고려의 중심 세력이었습니다. 주로 이들은 음세를 통해 중앙정치에 참여하였는데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농장의 규모는 당시 산천을 경계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니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치 영역에 소수가 지나치게 많은 토지를 획득하게 되면 정치 영역에 참여하는 인간들은 토지를 획득하는 데에 큰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정치 영역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인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과거제도를 통해 이루어졌고 이들은 주로 중소지주인 학예의 자제들이 많았고 성리학을 공부하여 관념적 일체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권문세족 출신은 아니지만 왜구나 홍은적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며 부각을 나타냈는데 따르는 무인세력도 존재했다고 보아야 하며 신진 사대부와 결합하여 반란을 일으켰다고 보아야 합니다. 반란은 성공했고 당시 귀족들은 몰락하며 대부분의 토지를 상실했을 것입니다. 그래요. 이성계의 반란은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하죠. 위화도 해군 만약에 그때 반란을 일으키더라도 전쟁을 한번 치러봤으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큰 용토를 얻었을 가능성이 크죠. 이성계는 불가능하다고 외쳤지만 왜 그런가요? 그 당시에는 그래요. 몽고인들이 만든 원나라와 명나라가 다투고 있었죠. 과연 그래요. 어느 나라든 간에 명나라겠죠. 고려의 국력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서로 원나라와 명나라가 서로 싸우고 있는 도중에 성공할 가능성이 컸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나요? 또 성리학을 유포했죠. 성리학이라 해서 뭐 진리와 진실을 간직하지는 않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조선을 멸망케 하는 관념이 됐죠. 나라를 가난하게 하고 국방력을 약하게 하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에 해로운 관념이었다고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죠.
당시 국교는 불교였는데 절이 보유한 많은 토지도 몰수했습니다. 토지개혁이 있었다. 이러면 또 뭐 떠오르는 게 있죠. 이승만의 농지개혁. 이승만의 농지개혁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정책이 아니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정책은 소유권을 부정해야 되는데 소유권자를 바꾼 거죠. 약간 무리한 수로. 시장지배 시대 제도에 합당하게. 그런 일은 어느 나라든 간에 시장지배 시대 제도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해요. 반란을 내 형태로 구별하였지만 내 형태의 개념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건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유사성 여부를 살펴보고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현실에서는 직선이나 원이 존재할 수 없지만 유사한 것을 보고 직선이나 원이라고 규정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처럼 확보된 토지는 당연히 재분배로 이어지는 것이고 이는 정의와 이어져 있기 때문에 혁명에 가까운 것입니다. 조선 초기에는 좀 살기가 괜찮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명확하게 혁명이라고 규정 지을 수 없는 이유는 근본적인 변혁이 아닐 뿐더러 고대 국가 역시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과정, 즉 흔해 빠진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외적의 침략으로 국가가 멸망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소수에게 토지가 집중되고 고리된 것이 성행하는 가운데 정치 영역에 참여하는 다수의 반란으로 멸망하는 사례는 흔한 일입니다. 토지가 세월이 흐르면 고대 농경국가에서는 소수에게 집중되죠. 조선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죠. 근본적인 변혁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정치는 어떤 한 면에 있어서 평등한 사람들이 모든 면에 있어서 그리고 절대적으로 평등하다는 의견에 뒷받침되어 일어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죠. 2300~400년 전에 이미 이런 얘기를 했죠. 사람들은 그들이 모두 절대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그렇게 생각하죠. 다 평등하다고. 현실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평등의 관념에 그 집착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모든 면에서 평등해야 된다. 재산도 평등해야 되고 뭐 소득도 평등해야 된다고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죠. 마찬가지로 과도정신은 어떤 면에서 평등한 사람들까지도 전적으로 불평등하다고 하는 의견에서 나온다. 부의 관점에서 우월한 사람이 자기 자신들을 절대적으로 우월한 것으로 쉽게 생각하고 마는 것이다. 현실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과거에 그랬는데 현재에도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한 의견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민주주의자들은 그들이 평등하다는 근거에서 모든 일에서도 동등한 몫을 주장하며 과도주의자들은 그들이 평등하지 않다는 근거에서 남보다 더 많은 몫을 요구하는 것이다. 즉 보통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근거에서 민주정치와 과도정치가 모두 일종의 정의의 근거를 두고 있지만 둘 다 절대적인 정의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양측이 모두 그들이 갖고 있는 정의 개념에 일치되는 것만큼의 헌정적 권리를 행하지 못하게 되면 소요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 신진사대부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공무수적을 보고 자기들이 능력에 비해서 자기들은 뭔가 정의를 부당함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적극적으로 반란에 동참했겠죠. 절대적인 정의는 뭘까요?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서 평등한 것과 평등하지 않은 것을 정확하게 찾아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 건 얼마든지 있죠. 또 그 차별을 시행하는 게 정의를 실행하는 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치료를 받는데 그래요. 공부를 한 사람 의사와 일반인들이 차별이 되나요? 안 되나요? 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차별을 잘못된 차별이다. 의사에게 일반인들에게 치료받지 못하게 하고 의사에게 치료받게 하는 게 정의를 파괴하는 건 아니죠. 차별적인 것과 차별적이지 않은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에 합당한 정책을 시행하는 게 절대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죠. 정치학 시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죠. 위그를 형식으로 하여 태조 이성계의 반란의 한 형태인 혁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자들은 신진사대부로 대체할 수 있겠죠. 과도주의자들은 공문서적으로 대입시킨다 입니다. 소요는 여기서는 반란으로 대입시킬 수 있지만 폭동으로 대입시킬 수도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일으킨 반란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 반란이 맞으나 그것은 혁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공한 플러스 산업화를 통한 양적 성장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주석이 있죠. 전두환 대통령이 일으킨 반란 역시 혁명이다. 마찬가지로 반란은 성공하였고 양적 성장이 있었죠. 분명히 큰 성장이 있었어요. 경제 발전이 있었죠. 사교육 금지를 통한 공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이 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공정의 실현 역시 정의의 실현의 한 부분이죠. 따라서 객관적으로 보면 혁명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이는 다음 이 동영상을 보면 된다. 그래요.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은 각자 주관적으로 판단하기 바랍니다. 주석이 있죠.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객관적으로 따질 수도 있다. 섭리에 합당하면 옳고 좋은 것이며 섭리에 반하면 그리고 나쁜 것이다. 그래요. 섭리에 입각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여간 반란이라는 보편 형식은 4가지 특수한 형식으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민주화를 원했다고 얘기하는 이들이 있죠. 다수 국민들이 원했다. 대부분 다 원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그래요.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가장 정확한 여론은 선거 결과겠죠. (1981년) 전두환 시대에 보면 1982년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184명을 선출하는데 민주정의당, 그래요. 군사정부가 주도한 정당이 90석을 얻었어요. 한국국민당은 공화당 출신이 만든 거죠. 두 개 합치면 둘 다 군사정부를 근거로 하니까 과반수를 훨씬 넘어요. 다수 국민들은 군사정부의 성과를 인정하고 만족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85년 선거도 보면 어떤가요? 민주정의당이 87석을 얻죠. 둘 다 민주당 계열인데 76석. 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그래요. 군사정부에 대한 지지가 많았어요. 다수 국민들은 군사정부에 만족을 했다는 거예요. 전라도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살펴봐. 전라남도만 보더라도 민주정의당이 11석이에요. 신한민주당 5석이고. 그래요. 아, 1987년 대통령 선거를 보면 노태우 대통령이 800만 표를 얻으면서 대통령이 됐죠. 김명삼, 김대중 후보는 한 600만 표씩 얻었죠. 둘이 힘을 합쳤으면 1200만 표가 됐으니까 노태우를 이겼을 것이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경남의 지지를 많이 받았는데 김명삼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 나왔으면 경남 사람들이 과연 모조리 다 김대중 대통령 후보한테 표를 던졌을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반대도 마찬가지죠. 그래요. 그전 선거를 보면 전라남도 전라북도에서도 민주정의당이 이겼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판단 착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테르 검은홍지를 보겠습니다. 성성상전 불이반조. 성인에게서 성인으로 전해지는 것은, 여기서 성인은 깨달음을 얻은 이죠. 이런 시인의 마음에 태어나 깨달음을 얻은 이들은 반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되도록가 비추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되도록가 비춘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의식에는 얼과 넋이 있는데 어디로 되돌아간다는 건가요? 어떤가는 신으로 되돌아가는 걸 가리키죠. 어떤가는 신과 같이 되어서 드러낸다. 마음을 드러낸다. 생각한다. 이렇게 풀이하는 게 맞죠. 다 그렇다는 거예요. 참다운 깨달음을 얻은 이는. 공은 지진,
공자는 치지라고 불렀다. 반조를 치지라고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석가는 석호 관심, 석가는 마음을 본다. 관심이라고 불렀다. 노은 내관, 노자는 안으로 살핀다. 내관이라고 살폈다. 내관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다 반조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 말이죠. 계의, 괄진, 요지 모두 궁극에 이르는 중요한 뜻을 가리키는 것이다. 반조를 가리킬 따릅니다. 반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 뜻을 보겠습니다. 이런 신의 뜻을 통해 이런 신의 마음을 드러낸 이들은 모두 어리작용을 통해 어떤가는 신과 같이 되어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공자는 이와 같은 방법을 알매 이른다고 하였고, 석가는 마음을 본다. 관심이라고 말하였는데, 노자는 안으로 살핀다. 내관이라고 말하였는데, 모두 반조를 달리 표현한 것이다. 그렇죠. 그래요.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단 반조이자 다만 반조 두 글자는 있닌 능은 누구나 말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요. 누구한테 들었으면 얘기할 수는 있겠죠. 불능득수 실제로 숨쉬를 얻지 못하면 실제로 반조가 가능하지 않으면 이 말이겠죠. 말식 이자지의 두 글자, 즉 반조에 간직된 참뜻을 알기 어렵다. 그래요. 되돌아가 비춘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확히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반자, 자지각지심. 이 반이란 글자는 되돌아간다는 말에는, 이 반조에서 반의 말에는 그래요. 절로 아는 마음이다. 이 말이죠. 마음을 아는 것이다. 저절로 아는 마음을 아는 것을 가리킨다. 저절로 아는 마음이란 건 뭔가요? 그냥 안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찾는다는 거죠. 어떤가는 신과.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절로 알아요? 반호영신 말조지초.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형과 신이 비롯되기 전의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가리킨다. 더 얘기하면 세상이 생기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가리킨다 이 말인 거예요. 세상이 생기기 이전에는 뭐만 있나요? 어떤가는 신과 어떤가는 신의 마음만 있겠죠. 어떤가는 신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을 가리키죠. 즉 오육척지중, 쉽게 말해서 곧 육척밖에 안 되는, 보통 사람들은 키는 한 커봤자 6척밖에 안 되죠. 한 180cm 정도 안 되는 나에게서 반구 십천지 말생지체, 십천지는 온 세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온 세상이 생기기 전의 몸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가리킨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육체와 형은 육체로 얘기할 수 있겠죠. 신은 식신을 가리키겠죠. 의식, 육체와 의식이 생기기 전 또는 온 세상이 생기기 전의 몸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리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금인 단 1, 2시 중 간 정자. 오늘날 사람은 다만 한두 시간 조용히 앉아있고서는 반고기사, 사사로움, 스스로 생기는 사사로움을 생각하고서는 그래요. 달리 얘기하면 넉스작용에 의해 생겨난 억지스러운 견해를 생각하고서는 표는 반조, 곧 되돌아가 비추었다고 하는데 안득 도두. 그래서야 어찌 깨달음을 얻고 극치에 이르겠는가, 최정상에 이르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참뜻을 보겠습니다. 되돌아가 비추는 방법을 어디서 주워 듣고서 이런 신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말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모두 되돌아가 비출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되돌아가 비추는 말에 간직된 참된 뜻을 아는 것은 아니다. 되돌아감은 절로 아는 마음, 즉 이런 신의 마음을 아는 것인데, 이는 이런 신의 마음을 찾아 아는 것인데, 이러면 더 정확하겠죠. 이는 육체와 의식, 나아가 세상에 있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즉 커봤자 2m밖에 안 되는, 좀 오늘은 좀 평균 키가 커졌죠. 안 되는 사람에게서 오늘 세상에 있기 전부터 있는 존재를 찾는 것이다. 오늘날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들은 못 한두 시간 조용히 앉아있다가 늑수작용에 의해 떠오르는 억지스러운 견해를 진리나 진실로 여기며 되도록아 비추었다고 우기기도 하는데, 그래서야 어찌 이런 신의 마음을 드러나게 하여 궁극의 경지에 이르겠나.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